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성환 평론가의 개인 사정으로 어제부터 시사야 진행을 맡은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대응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라디오 애청자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분별하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요즘 거리에는 정당 현수막이 넘쳐 흐릅니다. 상대 당을 헐뜯는 작전 내용도 문제죠. 하지만 차량 통행이 잦은 곳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보행자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독립문 앞에 특정 정당이 120여 개에 육박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여야가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을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만 풀어주는 건 또 다른 특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정부 역시 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가요? 여야는 오늘 넉 달 만에 다시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제히 정당의 현수막이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정치 불신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당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이참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도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네,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봄비를 맞으면서 오셨나요? 네, 맞으면서 왔습니다. 예, 촉촉한 정치권이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그냥 이상에 그치는 것인지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앞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에서 5% 많아지거나 아니면 전년 대비 쌀값이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행사한 거부권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행사한 1호 거부권이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법안은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조속한 쌀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분위기 좋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걸 전국이 경색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네, 뭐 촉촉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건조해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지금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입법권에 대한 사실상 정부 간섭으로 여겨져서 이 행사될 때마다 그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대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곤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내서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슬렀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원내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자존심 상한다고 비슷한 법을 또 만들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였던 법들은 다 실패로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국회가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이런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쟁점이 사실상 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석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사실상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니까 민주당 단독 또 이제 야권 표를 끌어모으더라도 재의결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로부터 제2요구된 법률안이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독선적 통치행위와 또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 거수기인지 국민과 농민이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양쪽 다 예상한 결과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법안이 넘어갈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기자분들이 이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쓰셨던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벌어진 일 다음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민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이 법안에 부작용이 많으니까 우리는 쌀값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정부에서는 지금 민당정 협의를 통해서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황근 장관은 오늘 이 양곡법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오늘 브리핑에서 이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뒤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작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농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뭐 농가 또 농민 단체들의 입장도 사실 단체별로 조금 다른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30개가 넘는 농민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 23일에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고요. 또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도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의 타 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국 농민의 총연맹 또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등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농민 생존이 걸린 양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크게 후퇴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농민단체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거네요, 지금? 예,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뭐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작업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축산 관련 단체 협의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좀 그 다른 이제 농업 내 다른 그 분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도미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무너지면 뒤에 짜르르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거 말고도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더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있고 간호사법도 있고 노란봉투법 이렇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당의 생각은 좀 다르다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계속 겨울로 갈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신 이런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간호법, 또 방송법, 이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이 강행 처리가 되면 그 법안에 대해서 이 제2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기자들이 그 국회에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이 제1야당 즉 민주당이 거부권 정국으로 정면 충돌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화제를 좀 바꿔보면 이거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 분야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요 이건 제가 느낌적인 느낌인데 양곡관리법 얘기 또 나왔어요? 정답이십니다. 예. 특히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사태를 아마도 예측을 하고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던 최초 발의한 그 나주 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을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배치를 했는데요. 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이 사전 생산 조정을 토대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래서 사후 시장 격리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는가 하면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는 한탄이 있겠느냐 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반면 정부를 대표해 답변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내 강제격리 조항이 있는 한 야당이 기대하는 선제 조정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제로 수매를 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열등한 정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네, 어떠한 부분이 반대하는 이유이고 어떠한 부분이 찬성하는 이유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발언, 그러니까 큰 돌덩이를 치웠다라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어제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가 이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이때 한덕수 총리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런 취지를 강조를 하면서 이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야당 의원들이 그 유감 표명 또 사과를 요구했는데 뭐 그 발언 철회 사과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한 총리가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면서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려 치우고 했다는 것이다. 제가 어떻게 국민을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오늘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뭐 여당 안 왔다면서요? 네,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를 했는데요.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아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가 약 30분 만에 산회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을 법무부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검수원복 개정안이라고 했던 이 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네. 곽재훈 기자님이 정치부 출입을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예전에는 보는 데선 여당이 왈가왈부해도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 잘하고 술주 한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도 사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있는데요. 네. 확실히 뭐 좀 그 어떤 여야 간의 좀 대치가 좀 가팔라지면서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에는 좀 그 사석에서도 좀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좀 뭐랄까요, 뭐 골이 좀 외워지지 깊어지는? 않는 네,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의 주장은 합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부터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연경입니다. 김성환 진행자님 개인 사정으로 제가 내일까지만 진행을 하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합의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뭐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송별식 같은 분위기로 그래요? 이 모두 발언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김진표 의장과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직선거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취임 시점이 현재는 이제 취임일 자정으로 돼 있는 거를 취임 선서시로 바꾸겠다. 이제 그 이유는 취임식 날 자정에 이제 군통수권을 이양한다거나 아니면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 지금 그래서 막 밤중에 이제 대통령이 이사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장면이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여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거고요. 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또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송별식 뭐 이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2파전이라면서요. 김학영 의원, 윤재욱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좀 유리합니까? 네, 뭐 그거는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네. 아무튼 오는 금요일에 이 선거가 치러지고 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인 사성 김학용 의원과 대구 달서가 지역구인 이 삼선 윤재욱 의원 간의 양강 구도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윤상현 의원은 오늘 결국 불출마로 입장을 굳혔습니다. 똑같이 친윤계인데 늘상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 보면 수도권 대 영남, 네. 예. 특히 TK 이렇게 맞붙는 구도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 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지역 안배 같은 게 좀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예. 이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좀 드문 수도권 중진 의원이어서 외연 확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뭐 관측하는 사람이나 또 본인도 굉장히 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중도층, 부동층 표심 확대에 적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뭐 수도권 바람에 뭐 이끌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면 이 최근 여권에서 좀 오히려 지금 지도부의 TK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 중진 의원 현역 의원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빼면 사실 이제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은 지금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제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지만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그 TK 홀대론을 좀 잠재울 수 있다. 뭐 그런 점이 좀 당내에서는 경쟁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또 앞서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여야 간의 협상 경험이 많다. 또 이런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네. 오늘 어제 계속 뉴스의 중심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썩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시는 게 아니어서 좀 그러니까요. 그 연일 설화를 빚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4.3 이 제주 4.3 추념식 불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4.3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김철구 의원은 앞서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 참석하는데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면서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철구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4.3은 이른바 5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참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그 징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김기현 대표가 공개 경고를 하고 한 달간 자숙할 것을 뭐 사실상 촉구를 하긴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김 최고위원이 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저는 당대표로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이 김 대표는 당대표로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상민 장관 측의 설명은 파면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상민 장관 측 이제 변호인단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그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변론 준비기일 1차 기일에서는 이 사람들이 헬로윈데이에 자연적으로 모여 즐기는데 사람이 모이니 큰 사고가 난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일반인 시각에서는 왜 국가가 정부가 관여하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 장관의 대리인 측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준비를 다 하겠느냐면서 사고가 난 뒤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사태를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응과 관련한 최상위 총괄조정자이긴 하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재난안전법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못 챙겨 보셨다면 뉴스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청취율 조사기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058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버스 막차를 운행하면서 하루 마무리를 시사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당이 깊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 쌀이 남아도는 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9491님은 그렇죠.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오면 식량 문제가 대두될 텐데 우리 농민을 지원해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많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추첨을 통해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게 되시면 김성환의 시사야를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지난달 29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는 과연 이번 납치 살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네, 원래 처음 사건은 이제 대로변에서 두 사람에 의하여 이제 한 11시 늦은 시간대에 여성이 집에서 나오다가 결국은 몸싸움을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납치가 되는 차량 안에 태워지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을 본 시민이 즉시 신고를 하셔가지고 4분 만에 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결국 지금 이 영상이 확보가 됐고 수사가 시작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모 씨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모 씨는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의 남자는 아니었고요. 네. 이 두 사람의 남자는 결국은 뭐 납치를 하는데 행동대원 같은 역할을 했고 네. 그 둘이 왜 그러면 피해자를 납치하게 됐느냐를 이제 진술하는 과정 중에 이 씨가 등장을 해서 이 씨로부터 청부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어머. 이 씨와 피해자는 사실상 좀 알고 있던 관계였고, 예. 이 씨도 뭐 가장 최근에 지금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해서 돈을 지급받아서 그 돈 중에 일부가 지금 이 황 씨와 연 씨라는 행동대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배후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출입국이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 씨, 예컨대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대원에게 네. 여자들 납치를 하라, 이렇게 주문했던 이 씨와 예. 또 피해자는 사실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네. 그 피해자와 청부를 한 이 씨가 알고 있게 된 경위는 코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도 서로 이제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서로 투자를 받고 이러던 관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나라 법에서는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킨 사람도 더 나쁘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부를 한 사람이 이제 주범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씨만 단독으로 청부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들도 지금 뭔가 이 여성을 해코지 하는 데에 가담을 했던 건지에 대하여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범행을 실행한 두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범행을 시켰다고 지목된 이모 씨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만약에 안 나오면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그 결정적 증거가 나왔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지금 네. 세 사람이 행동대원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황 씨와 연 씨라는 두 사람의 행동대원 외에 또 한 사람이 더 모집이 돼가지고 그 20대 젊은 친구도 함께 이 여성의 이제 납치극에 가담을 하기로 애당초에는 뭐 약속을 했었고, 네. 그리고는 지난 이제 두세 달 동안 이 여성을 또 미행하기도 했던 걸로 알려지는 자가 있는데, 네. 이 함께 가담을 해서 지금 이 사건에 연루가 됐던 이 젊은 20대 남성은 미행만 하다가 결국은 지금 납치 살해한 사건에는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고 있어서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 간에 이 씨와 이 세 사람 간에 사람들을 구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이런 증거들은 아마 경찰이 진술 외에도 뭐 문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 사실 수사 상황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보도되는 것을 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얽혔으니까 이 네. 이모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코인 때문에 원한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언론에서는 윗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청부살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피해 여성도 지금 이 코인 사업에 깊게 연루됐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제 피해자는 남편이 현재 구속 중입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이 피해 여성을 고소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아. 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손실을 보고 네. 지금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여성의 또 친족이 가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실이 났으니 돈을 갚아라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피해자와 그들의 일당도 사실은 코인 사업을 2018년도에도 폐업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간접 투자의 형태로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이제 그 남으면은 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또 있습니다. 그 예. 코인으로 이제 그 이익을 그 갚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모집을 많이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보지 못한 채 손실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여성과 그들의 이제 사업자들에게 아마 유감을 가질 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 씨만 단독으로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이 씨에게 금전을 조달한 그 배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사람들까지 지금 찾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수사를 하는 와중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범행 도구 중에 주사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 마약 관련된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아마 마취제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이제 약물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냐 하는 네. 걸 놓고서도 지금 뭐 굉장히 수사를 넓혀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많은 사건일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가상화폐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내가 잃은 돈을 받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살아 있어야 돈을 달라고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범행을 왜 저질렀을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화폐 간접 투자를 받은 자들 중에 남편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였고요. 네. 아내가 이제 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아내를 협박하면 그 이제 돈을 편취한 부분이 아마 가상화폐의 형태로 전자지갑 같은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피해 여성을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내놔라 하는 시도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여성을 강남에서 납치를 해서 대청호, 대전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대청호, 사전에 미리 답사한 대청호에서 지금 그런 이제 돈을 내놓으라는 신경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 그런 와중에 이제 마취제를 사용했다라는 진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좀 더 상세히 수사를 이제 수사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 지금 여성이 이제 약물을 과용하게 되면 사실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여성을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다시 돈을 이제 회수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그 사전에 모의하는 단계에서는 살인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은 맞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다면 법원에서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살인의 고의를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그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는 문제는 이제 배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인데 그쵸.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3사람은 확실하게 가담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뭐 중도에 미행만 하고 중도에 포기한 젊은 20대 남성도 이제 구속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지금 이들 4사람만으로 지금 끝이 날 건지 아니면은 소위 이제 기사에 나는 것처럼 윗선이란 사람들까지 지금 네. 이 청부폭력에 이게 가담을 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특히 이제 코인 사업과 연관된 손실 보신 피해자들 그런 네. 분들 중에 혹시 청부에 가담한 사람은 있는지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약물이 마취제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마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뭐 일종의 신종 약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예. 이 약물을 이제 그 쉽게 활용을 했다면, 범죄에 활용을 했다면 결국은 약물에 대한 조달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불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마약 조직, 뭐 약물 조직이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에 또 다른 뭐 꼭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내일 이 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 나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이 사건은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네. 특강법상에 적용이 되는 아주 심각한 살인 사건이고, 그리고는 뭐 이 두 사람은 아예 CCTV에 영상이 찍혀 있어가지고 뭐 영락 없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네. 행동대원 2명에 대하여서는 틀림없이 신상이 공개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그들에게 청구한 이 씨가 계속 그 청부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들에 대하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자백을 하지 않고 결국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씨에 대하여서도 뭐 방어권 행사 등 요즘은 이제 인권 보호적인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허용해줘서 신상 공개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신상이 공개돼야 이 씨에게 또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한 이런 사람들 배후가 사실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 사람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의 전말을 봤을 때 강남 한복판에서 물론 굉장히 늦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사건이 벌어졌고 목격자가 바로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재빨리 출동을 했는데 살릴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차량을 특정해가지고 수배에 나서는 게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이제 그 경찰의 입장 발표는 있었으나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날의 이제 첨단 기술로 사실 영상기술들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패턴 매칭을 하면 번호판이나 차량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매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상에. 그런데 그 수배를 내린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이제 수배를 결정한 시점부터 그 수배 DB에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할 때까지의 시간이 한 4시간, 3시간 뭐에서 한 4시간 정도 이게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정도에야 시스템 속에 정보가 입력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소요가 굳이 왜 발생하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컴퓨터로 매칭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24시간 자동화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드 제로가 필요하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1시 정도에 그러면은 뭐 그때 입력을 했었으면은 한 뭐 적어도 3시간 이상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거의 12시 다 돼서 납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행로를 보면 용인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고속도로 탈 때 CCTV에 다 잡힐 거예요, 장면이. 찍히겠죠. 네, 번호판까지. 그리고는 이제 용인에서 빠져나갔답니다, 국도로. 그런데 국도에도 CCTV가 다 있어요, 요즘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전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국도를 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지만 국도로 이용해서 가면 적어도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납치됐을 때부터 거의 한 새벽 2시, 3시까지 여자가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그 코드 제로가 발령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 입력할 때까지의 그 시간의 소요, 지연된 시간, 이게 사실은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별달리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 제 시간이 지연된 게 너무 아쉽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강남 한복판에서 교수님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저는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도 많이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즉시 하게 된 거고 뭐 예. 즉시 또 출동을 했고 그러니까 네. 뭐 출동할 때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이게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종류의 좀 약간의 뭐 행정상의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서 결국 아까운 목숨을 잃게 만든 그런 사건이 돼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너무 이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사건은 굉장히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특수관계에서 원한을 살만한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CCTV도 많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생활하는데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절대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라는 네. 점을 좀 다 같이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짚어야 될 부분 그리고 지나치게 우려를 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이 빅데이터라는 게요. 네. 옛날 이런 거죠. 너 이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 이게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한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야, 흥미로운 거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스포츠 분야가 계속적으로 1위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네, 예. 확실히 계속적으로 언급량이 느는데 이게 꼭 많다가 아니라 지난주보다 더 많아지면 1등인데 네. 확실히 지난주보다 또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키워드가요. 바로 김민재 선수가 나온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국가대표팀 소집 후에 홍역을 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리로 가서 소속팀 복귀 이후에 첫 경기에도 부진했는데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을 열흘 앞둔 상황이 만큼 논란을 털고 분위기 전환에 좀 나서야 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3일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이 AC 밀란과 2022-2023 이탈리아 세리에 A 홈 경기에서 0대4로 이제 나폴리가 패배를 했죠. 근데 이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덩달아 좀 그 중앙 수비수 짝인 라흐마니와 같이 번번이 뚫리게 되면서 부진했고요. 특히 이제 4골 중에 거의 2골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 뭐 김민재의 발언을 두고 빚어진 대표팀 갈등 논란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고요. 네. 지난달 28일에 이제 우루과이 평가전과에 패배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다. 뭐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만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국가대표 은퇴 가능성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은퇴가 아니다라고 김민재가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경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소속팀에서도 이게 좀 가시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적인 것이라고는 아직 할 수 없고 김민재 대표팀 2경기 전후반 출전했다는 뭐 체력적 부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김민재로서는 어쨌든 기운을 차리고 오는 8일 레체와의 리그 경기에서 반등을 꾀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일에 AC 밀란과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도 있는데 이런 경기에서 좀 화이팅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SNS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월드컵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던 김민재 선수가 저를 울렸거든요. 예, 그때의 모습을 다시 네.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분야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이거 말고 이번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제가 김하성이라는 키워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하성? 예. 네,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김하성 선수가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근데 데뷔 첫 끝내기 홈런을 이번에 친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샌디에고 파드라스 구단에서의
55년 역사 중에 최초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9번 타자였습니다. 이제 김한 선수가 9번 타자로 이제 2루수로 선발 출장했는데 9회 말 마지막 타석에서 짜릿한 끝내기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4대4 동점으로 맞선 이날 9회 말 경기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가 5구째 한가운데로 몰리는 145km 정도의 슬라이더를 정확한 타이밍에 받아친 것인데요. 네. 맞는 순간 또 우리나라 또 이 야구의 특징 있지 않습니까? 빠던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배트를 던지는 거죠. 그런 플립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하면서 포효를 했고요. 네. 이제 그 총알같이 좌측 담장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9회 말 동점 홈런 또 끝내기 홈런이 백투백으로 터지면서 샌디오가 승리한 것이 지난 1969년 창단 이후 55년 역사 통틀어서 최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기 드문 진기록의 주인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뭐예요? 2위 주제는요. 산업 분야인데요. 레저 분야의 키워드는 벚꽃놀이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벌써 꽃비가 내렸죠.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여의도에도 지금 벚꽃 축제 기간 이번 주말이 원래 절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평상시보다 1, 2주 정도 땡겨졌죠. 그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 모두 상당히 이번에 4년 만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축제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정말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기후 변화가 갑자기 돌발 변수가 되면서 이제 좀 빨리 당겨진 것이죠. 설상가상 지금 전국적인 비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지난 주말에 소위 셀프 벚꽃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여의도에서도 이 지난 1일에 무려 50여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더 일찍 봄이 찾아서 즐거울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이것이 마냥 반갑지 않은 봄이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곤충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곤충들이 이제 당황한 수준을 넘어서서 생존에 가까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꽃이 너무 일찍 피니까 꿀벌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다 바뀌게 되고 네.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생태계에 혼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업적인 면에서는 호텔 업계에서 이제 투숙률이 급증하면서 화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끝나고 바로 이제 봄캉스가 좀 당겨졌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4월 한 달에도 뭐 각종 어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호텔 업계 얘기 들으면 계속 캉스인데 저만 캉스가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산업 분야 다른 키워드도 있어요. 네,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 있는데 사우디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우디.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의 이제 오펙이라고 그러죠. 석유 수출국 기구 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기름값.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 이러다 보면은 한 $10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러한 흐름이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 물가 안정이나 러시아 압박을 위해서 산유국의 증산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감산하니까 이거 미국 뒤통수 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SNS 의견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주제는 뭔가요? 3위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마라톤입니다. 아, 연예인데 어떻게 마라톤이에요? 바로 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가수 현 씨가 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29일이죠. 기부 마라톤 2023 미라클 365 프로메런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요. 이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선착순 500명이 실제로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 모여서 거리별로 코스를 다니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참가비를 1인당 5만 원씩 내서 오히려 달리고요. 네.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의 장애 어린이 재활 치료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션을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뭐 미니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션이 지금까지 1년에 10,000km씩을 달리면서 총 6억 5천만 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아름다운 움직임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SNS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달릴 수 있고요. 네.
그걸 또 이렇게 기부할 수 있고요. 예, 아름다운 정혜영 씨랑 산다는 것도 굉장히 부럽네요. 네, 저는 그렇게 못 뛰어서 부끄럽습니다. 야, 저는 뭐 시도를 못 하니까요. 네. 4위는 뭐예요? 4위는 문화 분야의 세계 박람회고요. 예. 2030 엑스포 실사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이슈가 된 키워드입니다. 네. 실사단이 7일까지 부산과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 측 브리핑을 듣고 행사 준비 상황을 이제 점검할 계획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 유치나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안도 이번에 전달을 했고요. 또 이제 부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들도 진행됐습니다. 또 이제 부산 박람회 개최 예정자 주요 명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030 개최지 경쟁이 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입니다. 그리고 또 실사단이 이 후보국 유치 역량, 뭐 준비 수준, 또 국민 관심도를 심층 평가해가지고 현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총회 때 회원국 171개국에 배포하고요. 예. 엑스포 개최인지가 11월 회원국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설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제 또 국회 2030 부산 엑스포 특위 인플루언서 홍보 대사 및 위촉식 및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아, 그럼 인플루언서 분들이 쫙 모여가지고 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중에서 뉴스덕이라는 채널에 김덕진 소장이라는 사람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 주제, 네. 5위의 주제는 뭔가요? 네, 5위 주제는요. IT 과학 분야의 키워드는 틱톡입니다. 틱톡이 왜요? 네, 틱톡이 요즘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전 세계에서 뭐 퇴출 압박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 회사의 바이트댄스의 지난해 매출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히려 뛰어 올라서 작년에만 우리나라 돈 105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플랫폼 뭐 메타, 아마존을 포함한 인터넷 선두 기업을 다 능가한 것인데요. 네. 그만큼 정부나 기관에선 싫어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이렇게 뜨겁게 쓰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뭐 바이트댄스의 여전한 성장이 최근 글로벌 이벤트들로 이제 흔들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끝으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네. 중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틱톡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도 해롭다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의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표현의 형태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의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진정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모레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지 300mm 이상, 중산간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제주도 50에서 100, 경기 북부와 전남권, 경북 북서 내륙과 경남 남서 내륙, 영남 남해안과 서해 5도 30에서 80, 그 밖에 전국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는 50mm 내외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10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5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 풍랑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대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지 기온 13.5도, 지금까지 3.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일 시작된 홍성 산불이 약 1,454헥타르의 산지를 불태웠습니다. 축구장 2,000개가 넘는 엄청난 넓이였는데요. 50여 시간 만에 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산불을 막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산림청 소속의 특수진화대원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이 지역의 공무원분들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길과 뜨거운 전쟁을 벌였는데요. 숨은 영웅들인 셈이죠. 그런데 충남의 홍성 한 카페에서 뜨거운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던 영웅들을 위해서 이런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동그란 카페 간판에 하얀색 A4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커피 무료라고 큰 손글씨가 보이고요. 그 아래 조금 작은 글씨로 산불 진화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충남 홍성군 남당항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이 현장 소방지휘본부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산불 진화 인력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누고 있었던 건데요. 카페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거운 산불을 잡느라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고 있다. 산불을 끄느라 갈증이 나실 텐데 응원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따뜻한 문구가요. 카페 이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일부지만 그럼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카페의 주인분만 아니라 남당항 수산시장에 있는 인근의 상인분들도 이 산불 진화에 지친 분들에게 식사와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연기와 불길에 지친 분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 허기진 배를 채우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뜨거운 현장에서 막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원한 커피와 따뜻한 식사. 상상할수록 마음 한켠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요. 고마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과 지방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커피 한 잔만큼도 시원하게 개선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각 지자체에서 고용한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2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진화 인력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시원한 담비와 같은 소식들로 이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랑은 봄빛처럼 내 마음 적시
변함없이 좋네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봄비가 이렇게 절박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 비가 내리니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죠. 예, 김성원의 시사야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5521님께서 세상은 참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많네요. 산불의 뜨거움과 다른 사람의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불조심해요 우리. 오늘 비가 참 반갑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20mm 이상 내려야 된다 그러는데 좀 내리는 김에 푹 땅이 젖을 수 있도록 내려주면 좋겠어요. 8380님께서 늦은 시간 시사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사야 잘 듣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에서 밀려났지만 꼭 알아야 하는 소식도 많이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게 늘 지향하는 바입니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알아야 될 소외된 그러나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625님 시사야 들으면서 틈틈이 한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 목표는 1급도 아닌 만점. 세상에 지난 시험에서 한 문제 틀렸거든요. 이분 대단하신데요. 이런 데서 오기가 발동하네요. 오늘 방송될 흔적의 역사 코너 완전 기대 중입니다. 완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하게요. 공부를 하는 게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시험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문자를 좀 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서 따뜻하고 즐거운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나는 기다렸지 라는 마음으로 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김성환의 시사야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9730 긴장했나 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은 11시 11분 15초 막 됐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의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오늘도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봄비가 저는 진짜 절박했습니다. 식물도 아닌데. 어찌나 산불이 많이 나는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사흘째 이어지던 홍성과 대전 산불 이제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드디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선 산불, 대전 산불 불난 지 50시간이 넘어서야 진화가 됐거든요. 만 이틀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까 싶은데요. 네. 잠시 우리 좀 소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청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 오늘 오후 4시 완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불난 지 53시간 만에 붙잡혔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참 이 피해가 큽니다. 홍선 산불로 1,454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크기라고 하고요. 아이고. 주택이 34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주택 손실도 이어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인근 학교 마을회관에 대피해서 사흘밤을 보냈는데요. 지난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굉장히 상황이 긴급했었습니다. 그 고산사 대웅정 200m 앞까지 산불이 확산돼서 또 이것을 막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 단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 홍성 산불 지휘 통제소 근무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로 했다라는데 저도 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비 소식 들으니까 또 너무너무 반가웠고 정말 고마운 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 서구와 충남 근산군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52시간 만에 주불 잡혔는데요. 오후 4시 40분경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
752헥타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민 900명이 대피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충남 상황이 굉장히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산불 현장을 찾았고 충남도에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했습니다. 충남의 피해 상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럼요. 문제만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전남 한평하고 순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불 잡혔어요? 주불이? 예, 오늘 오후 주불이 잡혔는데 이 두 곳의 경우에도 24시간이 넘어서야 지금 주불이 잡힌 상황이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남 한평 지역 산불, 전남 순천 산불 모두 산불 3단계 대응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남 한평 지역 산불은 오후 4시쯤 진화가 됐고요. 전남 순천의 산불 오후 3시 10분쯤 진화가 됐습니다. 28시간, 25시간 만에 불이 잡힌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불 3단계로 격상을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지금 전남 한평의 경우에는 인근 맥주 공장의 4개 동 모두 8곳이 지금 시설 피해를 입었고 산림은 약 475헥타르가 손실이 됐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을 계기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산불이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살 길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심지어 피해 지역에서 왜 산사태를 걱정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예, 이번 비가 단비인 것은 맞는데요. 산불 지역은 또 산불 지역 나름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까지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상청에 따르면요. 봄비치고는 많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경기 북부 특히 전남을 포함해서는 30에서 80mm,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의 경우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비가 흠뻑 내리면 산불 위험도는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산불이 나게 되면 나무도 탈 뿐만 아니라 뿌리 주변에 있는 풀까지 다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산사태라든가 또는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을 점검해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전국이 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도지사들이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대다수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방관들 분들 이 산불에 맞서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고 주민분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더 주의해야 될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행동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최근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쯤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서 30분 정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시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홍천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당초 도청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연가 신청서도 당일이 아니고 지난 3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김진태 지사 측이 당일날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연가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누락해서 뒤늦게 서류가 됐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이 난 상황에서 그러면 연가 내고 뭐 조퇴하고 골프 친권도 맞느냐 해명이 또 논란이 되는데요. 김진태 지사는 결국 산불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오후에 지금 제천에서 산불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천에서 난 산불이 다음 날인 31일 오전 9시 30분쯤에야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기간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30일 밤에 김영환 지사가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단체와 술자리를 겸한 비공식 간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김영환 지사의 해명을 들어보면 현장 혼선을 우려한 판단이었다. 즉 이제 산불 현장에 내가 가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이런 도지사들의 행태에 많은 도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연가를 냈다 안 냈다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게 업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 간 거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연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언론에서도 확인을 한 것인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불이 난 상황이고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연가 내고 골프 쳤다. 설사 연가를 냈다 하더라도 이런 행태가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을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잣대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산불 올해만 많이 난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산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장비라든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화대어들 그리고 소방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법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단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던가 네. 법안이 정비가 되려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울진에서 산불 사태 나서 당시에 정말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 마련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냈고 또 법안도 여러 가지 발의가 됐었고요. 네. 특히 당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재민 주거대책 마련하겠다. 피해 지원을 네. 현실화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재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듯이 산불 예방이라던가 안전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다던가 재난 후속 조치를 강화해서 인력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살펴봤더니 21대 국회에서는 산불 관련 법안이 34건 정도 발의가 됐다라고 해요. 네. 특히 울진 산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봤더니 그 이후에 발의된 법안은 총 12건 정도라고 하는데 몇 건이 통과되었을까요? 12건이요? 제가 파격적으로 0건이요. 한 건 통과됐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한 건이나 예. 0건이나 실망스럽기는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법안은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산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큰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는 건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시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잘 논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해야 되는데 한 건이라니 국회와 정부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헬기 문제. 이 헬기는 정말 비싸요. 저도 관련 업무를 해봐서 지금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비싸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십 대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산불의 초기에 이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헬기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미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헬기가 너무 적거나 너무 오래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 났을 때만 정치인들이 너무 목소리 내지 말고 실제로 이런 안전대책 마련하도록 누가 노력해야 되는가? 결국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컵라면 먹던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뭐 많은 학부모들이 좀
들으면 걱정을 하실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지난 3일 오후 5쯤 시즌 발생한 사건인데요. 평택에 있는 한 초등학생이 하굣길에서 이제 컵라면 사오다가 어디서 먹었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친구랑 같이 자리 잡고 컵라면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수상한 남성이 다가와서 흉기로 A군의 신체를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놀라서 이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알렸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흉기를 들고 이렇게 공격을 한 남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군이 중상을 입었긴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CTV 등을 조사해서 4일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 용의자가 10대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면식이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격한 10대 남학생이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고 하지만 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고 왜 알지도 못하는 이 초등학생 공격하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컵라면을 먹던 피해 초등학생이 얼마나 놀랬겠으며 범인이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평생 갖고 가게 될 상처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상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서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R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요.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열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열차의 일부 차량의 내부가 텅텅 비어 있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이 열차를 타려는 손님들이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 표를 예매할 수 있는 앱에 매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열차를 타고 싶었던 사람들도 탈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 진짜요?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SR 노동조합 등에 따라서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55분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SRT 308 열차의 11호에서 18호차 좌석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 너무 이상하다. 이 현장 검표를 담당하는 객실장이 이거 왜 이러지? 평소와 너무 다르다. 이상해서 애플리케이션 SRT 애플리케이션 앱에 딱 들어갔더니 매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매진이라고 떠 있는데 기차는 비어 있다.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나서야 다시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앱이 이른바 우리 예매 풀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 철도 파업에 대비해서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예매를 막아뒀어요. 그런데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이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푸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단 파악을 했고 감사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기차를 꼭 타야만 했었던 분들 이 소식 들으면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에서 수서로 가는 길차에 11호에서 18호차 객실도 좌석 예매가 막혀 있었고 그 다음 주에야 보고가 있고 예매가 풀렸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좌석을 이렇게 통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직원들한테 유선으로 연락하고 유선 전화로 연락하고 문서 게시 등으로 상황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객실장이 이거 발견해서 보고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알려지고 그냥 덮일 뻔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친정이 부산이어서 굉장히 자주 가는데 SRT와 KTX 앱이 또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관계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좀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뭐 아예 얘기를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안전 담당자가 없이 열차가 운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나 SR 내규에 따르면 열차마다 기장, 객실장, 승무원이 탑승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열차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난해 6월 7일 304호 열차의 일부 호차에 객실장 없이 160명의 승객이 탄 채로 부산역과 동대구역 구간을 운행했다라고 합니다. 즉 안전 담당자인 객실장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하고요. 이거 저 국민들 들으면 좀 화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SR 직원 23명이 사원증 동료에게 맡겨서 퇴근 시간 우리 왜 퇴근 시간 찍는다 이런 표현 쓰죠. 네. 예, 사원증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서 시간에 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해서 징계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참 황당하네요. 지난해 발생했던 SRT 탈선 사고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사전에 선로 이상을 알았는데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예. 일단 살펴보면은요. 지난해 7월 경부 고속선 상행선 대전 조차장역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탈선이 된 건데요. 주 원인이 선로 변형 때문이라고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한번 살펴보면 승객이 11명이나 부상을 당했고요. 무려 200개가 넘는 열차가 운행의 지적을 받았고 피해액만 6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선로가 위아래로 팽창된 것은 무더운 날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 앞서가던 열차의 기장이 이상을 발견하고 경부선에 문제 있다 이렇게 코레일의 본사 운영 상황실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보고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부선 선로가 이상이 있는데 호남선이라고 잘못 전달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코레일 유지 보수 담당 직원이 호남선 주변구는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일부 운전팀장이 위험해 하지 마라고 하면서 상황이 더 꼬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국토부에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여러 가지 이 관제 체제를 종합적으로 일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재산 손해도 손해이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부족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의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게 이 일을 밝혀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밤차뉴스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한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지 꼭 4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외교사에서도 큰 분수령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1623년 인조반정 얘기입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광해군이 반정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째서 폭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나야 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긴 이야기여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참 무지하다라고 느끼는데 올해가 인조반정 400주년이었습니까? 네, 뭐 모두들 모르고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23년 음력 3월 12일이니까 예. 아마 양력으로 쳐도 비슷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데 14일 날에 인목대비가 펄펄 뛰더라고요. 뭐냐면 하늘 아래 한시도 용납 못할 대역죄인인 혼이 광해군의 이름이거든요. 예. 혼을 이틀 동안이나 대궐 안에 앉혀놓고 있느냐.
속히 대궐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이제 앙앙불락했는데요. 심지어 임목대비는 이 폐인은 대형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하늘에 죄를 지은 자니까 이 폐주라고도 부르지 마라라고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죠. 임목대비랑 광해군이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렇죠. 철천지 원수였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서모죠. 임목대비가. 네. 임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한다라는 이유로 임목대비의 친정 아버지인 김제남을 물론이거니와 8살짜리 영창대군,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거든요. 영창대군까지 죽였다라는 거고, 이 대비 본인은 또 폐위돼서 서궁으로 유폐돼서 그걸 유명한 그 광해군의 폐모살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임목대비가 앙앙불락하니까 반정으로 임금이 된 인조는 광해군과 광해군의 부인인 폐비 유씨, 그다음에 폐세자인 이지, 그리고 폐세자빈인 박씨 등을 강화도로 위리 안치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3월 21일입니다. 네, 위리 안치가 예. 텔러님. 지금으로 따지면 가택연금인데 가택연금이요? 그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이 아니라 성 같은 데 유배시켜놓고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담장을 가시나무, 뭐 예를 들자면 뭐 가시가 남은 탱자나무 이런 걸로 둘러가지고 그 안에 넣어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네.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임목대비는 폐주와 폐비를 각각 다른 섬으로 유폐시키라니까 따로 떼어놓으라고 했는데 네. 인조는 차마 그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강화도에 그 광해군 부부를 함께 보냈고, 광해군의 아들 부부인 폐세자 이지와고 폐세자비는 강화도에 교동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걸로 보냈습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죽이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이 반정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 광해군이 코올리기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서무인 임목대비를 폐한 죄를 폐모살죄를 물었잖아요. 그 예. 죄를 물은 거고, 그것이 상강오륜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쫓아냈는데 반정 세력이 똑같이 인조 임금의 큰아버지를 죽인다? 뭐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똑같은 거다.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광해군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예. 목숨을 부지한 거를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됐잖아요. 자기가 임금이었다가.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로 쫓겨난 거니까 예. 충격에서 이제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나마 광해군은 좀 그럭저럭 참아냈는데 이 혈기방장한 왕성한 폐세자 부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보면 폐세자는 폐세자빈과 함께 죽기로 해서 15일이 넘도록 한 모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 예. 어느 날에는 폐세자빈과 함께 목을 메고 막 그랬다는데 여정이 바로 풀어져서 구한 적도 있고. 근데 서울에서 가위하고 누군가 인두를 보냈어요. 가위하고 인두를 보낸 후부터 괜히 왠지 좀 조용했다라고 합니다. 아, 서울에서 가위하고 인두가 왔는데 네. 조용해졌다? 예. 뭐 때문에 조용해졌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꾸민 건데요. 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서울에서 배달된 가위하고 인두를 보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탈출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조실록을 보면, 실록을 참 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보면 심야 탈주의 전모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심야 탈주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가위와 인두를 보고 땅굴을 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세자가 자기 손으로 땅을 파고 예. 폐세자비는 자루에다 흙을 담아서 방 안으로 옮겨두고 그랬다. 그래서 폐세자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26일 만에 외부로 통하는 굴을 뚫었다라고 하는데요. 실록을 보면 그 1623년 5월 21일에 심야인데 폐세자가 도망쳐 나와서 만이산으로 가려다가 가야산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졸들한테 붙잡혀서 미수에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쇼생크 그렇습니다. 탈출인가? 예, 거기도 맞아요. 숟가락인가 뭐로 그렇습니다. 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폐세자가 판 땅굴의 길이가 70자에서 한 21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예. 그 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서 파가지고 밖으로 나갔겠죠. 이렇게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처럼 탈주 본능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듀프레인의 탈주국은 성공으로 그렇죠. 비 오는 날 마무리졌는데,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세자의 탈주국은 실패로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도망가려다가 도망을 갔으면 예. 뭐 또 그 다음이 있다고 치지만 예. 지금 잡힌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예. 조정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붙잡힌 폐세자의 처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의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비극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 남편의 탈주국이 미수에 그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폐세자빈 박 씨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라고 하고요. 그 탈출 당시에 폐세자빈 박 씨와 같이 있던 나인이 폐세자빈을 이렇게 밀어서 내보냈는데, 네. 폐세자가 나온 다음에 이게 방향을 몰라서 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방황하고 막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지키는 포졸이 폐세자를 발견하고 체포를 했는데, 폐세자인 박 씨가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탈출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남편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낙심해서 땅에 떨어졌고 3일간이나 음식을 전폐하고 막 그러다가 목을 매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폐쇄자민의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분은 조선의 국무가 되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 역사가 진짜 한순간에 갈린다는 걸. 한순간에 갈리죠. 예, 네. 그런 거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붙잡힌 폐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에서 살려두지 말자 뭐 이런 의견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신료들은 폐쇄자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를 피웠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인조는 광희군께 때도 고륙간의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폐쇄자의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버텼는데요. 그러나 신료들은 그것을 임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소신료들의 공론을 모아서 이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폐쇄자를 처단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신하들은 예. 죽이자 이쪽으로 의견이 쫙 모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폐쇄자를 죽여야 된다라는 강경론이 우세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뒤늦게 양심선언을 하고 나선 이들이 처음엔 막 강경론에 막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보통 네. 보면. 그 나중에 이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속출했는데 인조의 말대로 고륙상쟁의 어떤 참변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의정인 이원익은 처음부터 비록 임금이 죽이라고 해도 신하들이 아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보면 아랫사람들이 죽이기를 청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도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부인인 인열왕후도 사람의 일은 어찌 될 줄 모른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발 폐쇄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네. 인조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광해군을 미워할 테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뭐 화근을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조 반정의 공신들 이귀, 김자점 이런 사람들은 강경했고 그다음에 사원부에서도 죄인을 빨리 처단하라라고 이제 재촉을 했고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인조는 탈출 미수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6월 25일인데 금부도사를 폐쇄자한테 보내서 자진하라, 그러니까 자결하라라는 명을 내리죠. 결국은 광해군의 아들 부부는 다 죽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쇄자는 부인과 똑같은 26의 나이로 목숨을 끊는 신세가 됐는데요. 이 인조실록을 보면 폐쇄자 이지가 그러니까 금부도사가 자진하라는 명을 이제 전하니까 구차스럽게 목숨을 부지한 이유가 있다. 내가 부모 즉 광해군 부부의 안부를 알고 나서 죽으려고 했다. 지난번에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고 했던 것도 내가 무슨 도망가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뜻은 없었다. 단지 아버지 어머니의 안부를 알고 나서 자결하고 싶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삶아서 익힌 명주로 목을 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26살. 그렇죠. 예. 근데 폐쇄자면 사실 다시 권력을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욕심인데 네. 뭐 임금은 그렇다고 안 그래도 거기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혹시 후환이 들어왔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인조실록을 쓴 기자는 이 폐쇄자의 자결을 재촉한 신하들을 비판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폐인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주상의 명을 받잡아야 될 신료들이 이런 성상의 미덕을 받들기는커녕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시끄럽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 다른 신하들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뭐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다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어쨌든 이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긴 했지만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막 고집을 하면 임금이니까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하들한테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요. 살려주겠다라는 임금의 의지가 강했다면 신하들이 아무리 떠든들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폐쇄자 이지를 둘러싼 이야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되게 그 동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 폐쇄자가 태어난 1598년 12월 4일 아침에 대궐들 마당 웅덩이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더니 금방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상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여겼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진의 명을 받고 26세 꽃다운 나이로 죽는 모습을 보고는 그제서야 이지의 신세가 적게 떨어진 연꽃 같구나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그 실록이 씌워졌다면 그 당시에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동정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정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폐쇄자 이지가 강화도로 위리안치대로 가는 길에 지었다는 시가 굉장히 가슴이 찡한데 뭐라 그랬냐면 티끌 속에 뒤원복이
미친 물결 같구나. 걱정한들 무엇하리. 마음 스스로 평안하다. 26년은 참으로 한바탕 꿈이어라. 흰 구름 사이로 돌아가리라고 해서 이제 되게 그 시가 좋잖아요. 네. 되게 뭐 찡한 시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시는 본래 한 뿔인데 어찌 이다지도 박대하는고. 세상 이치로는 서로 마땅히 아끼고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벗어나서 녹수청산 마음대로 왕래하랴라는 시도 남겼습니다. 네. 26년은 참으로 한바탕 꿈이라 흰 구름 사이로 돌아가리라. 또 아까 그 말씀을 세상에서 벗어나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인조에게 굉장히 원망의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세상을 탈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탈출 시도하고 하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의 일가가 사실 비극이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죽는 꼴을 본 이 어머니 광해군의 부인이죠. 폐비 네. 유씨인데 어머니도 그 충격에 시름시름 앓다가 4개월 뒤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폐비 유씨는 일찍이 불교를 믿었는데 항상 뭐라 그랬냐면 후생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태어나면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그죠? 밖에서 보면 가장 화려한 예.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러면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광해군만 남았어요.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나름 꿋꿋하게 버텼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또 이 사람 인심이라는 게 또 확확 달라지잖아요. 네. 유배지의 인심도 녹록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괄의 난이 이듬해 그 1624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연속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변란이 이어지니까 이 광해군도 뭐 유배지를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태안으로 갔다가 교동으로 갔다가 다시 강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데요. 광해군을 모시던 자들이 노골적으로 홀대를 하더라라는 거고 어떤 계집종은 영감이라고 이제 막말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고 죽임을 당할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강화에서 태안으로 갔다가 강화로 다시 옮겨갈 때는 호송관들이 뭐 광해군을 이제 이렇게 하룻밤 머무르게 할 때 겹방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들이 주인방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왕인데 너무 인심 야박한 거 아니에요? 좀 심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도 야 아무리 폐주라고 해도 그런 버릇없는 짓거리를 했냐라고 이제 탄핵을 해서 관련 호송 관리들이 저는 파면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그래도 끝내 광해군을 죽이진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자호란 중에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신하들이 연명으로 그 경기 수사인 신경진에게 잘 처리하라라는 글을 보냈어요. 근데 잘 처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광해군을 몰래 없애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수사인 신경진이 그걸 아는 거죠. 그에 따르지 않아서 광해군의 목숨이 가까스로 보존이 됐고 그런 광해군을 다시 제주도로 옮기라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호송 업무를 자청을 한 그 무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자가 바로 자객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 역시도 이 광해군을 유배지에서 잘 보살펴 주겠다라고 뭐 마음속으로 약속을 한 신경진이라는 인물 덕분에 광해군의 시해 시도는 무의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계집종이라는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광해군을 영감이라고 불렀다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 광해군을 제주도로 옮길 때 따라 나선 군비라 그래서 궁궐의 여종이에요. 궁궐에 있는 여종인데 이제 광해군을 따라간 모양이죠. 워낙 싸가지 없게 이제 행동을 해서 광해군이 좀 꾸짖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계집종이 이 광해군한테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영감은 임금절에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더러운 자들한테 반찬까지 요구해서 김치 판서 뭐 잡채 찬판이라는 말까지 듣게 만들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장사치와 통역관에게 돈을 받고 벼슬을 주었냐. 영감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더러 제대로 모시라라고 호통을 치는 거냐. 영감이야 정치를 잘못해서 위리안치 됐지만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덤굴 속에 갇혀야 된단 말이오라고 이제 호통을 쳤다라고 합니다. 네. 더러운 자한테 반찬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었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시중에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좌회중에 올랐던 사람 중에서 한효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덕을 넣은 꿀떡을 바쳐서 정승자리를 얻었다라는 쑥떡공론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잡채 요리로 유명했던 이충이라는 사람이 호조판서에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래서 김치 판서, 잡채 찬판 뭐 이야기들이 뭐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싸가지 없는 계집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에 영감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 이 광해군이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일화를 전한 문헌이 공사기록이라는 문헌인데 공사기록. 예, 거기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 광해군이 욕을 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계집종의 폐악하고 교만한 말에 붕괴를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집종이 이렇게 그 패주긴 하지만 임금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저 궁비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과연 이 궁비 계집종이 다른 일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저 학교 다닐 때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배우는 거랑 지금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기록을 보면 광해군에 대한 동정론도 그 당시에도 꽤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동정론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는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광해군을 태운 배가 제주도 갈 때까지 휘장으로 감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대요. 제주도 왔다는 말을 듣고 광해군이 그 휘장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제주도구나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을 했고 울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입주된 광해군 폐위된 지 19년 만에 그러니까 1641년에 승하했는데 임금 자리에 있었던 10년보다 9년이나 더 살았다라는 거죠. 인조실록의 졸기 그러니까 부흥기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광해군이 유리아치된 가운데 67살의 나이로 죽었다. 제주 목사 이시방이 열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조정의 의논은 모두 잘못됐다. 그러다라고 했지만 식자들은 옳다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살았던 세월보다 여기 이렇게 있었던 세월들이 더 길었던 삶을 마감했네요. 그럼 제주 목사가 어쨌든 예를 다 지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조도 일단 애도의 표시로 3일간 조정 업무를 정지하라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 인조실록의 기사가 시사하듯이 광해군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를 두고 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치열한 논쟁 끝에 반정으로 쫓겨간 연산군처럼 왕자의 예로 그 왕이 아니라 왕자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광해군이 67살까지 살았으면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꽤 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선 임금 27분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나이로 48살이에요. 그러니까 60을 넘긴 분이 6분인데 태조가 74살, 정종이 63살, 광해군이 67살, 숙종이 60살, 영주가 83살, 고종이 67살인데요. 영주와 태조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이 광해군인데 6분 가운데 태조는 임금이 된 게 58살이거든요. 임금으로 딱 7년 사셨다가 그만두시고 횟수로 11년을 더 사셨고 63세에 승한 정종도 임금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에 20년을 더 사셨단 말이에요. 광해군도 임금 자리에 쫓겨난 뒤 19년 만에 돌아가신 거니까 오히려 임금 그만두시고 훨씬 오래 사신 거다.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임금 자리가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사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광해군이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들어보니까 그 연산군이랑 같은 급으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자의 연산군도 왕자의 예로 이제 이 장례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과연 광해군이 연산군과 같은 반열에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흔적의 역사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